안녕하십니까? 인생 100세 건강지도입니다. 오늘은 조금 불편하지만 꼭 한 번은 들어두셔야 할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의사들이 혈전을 부를 때 쓰는 말이 있습니다. 침묵의 살인자라는 표현입니다. 다소 과격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이 말만큼 혈전을 정확하게 설명하는 표현도 없습니다. 혈전은 흔히 피떡이라고 부릅니다. 혈관 안에서 피가 엉겨 붙어 덩어리가 된 상태입니다. 이 덩어리가 뇌로 가면 뇌졸중, 심장으로 가면 심근경색으로 이어집니다. 문제는 언제 발견되느냐입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대부분은 발견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혈관이 막히면 아프지 않나요? 문제가 있으면 통증이 오지 않나요? 하지만 혈관에는 통증을 느끼는 신경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혈관이 절반 이상 막혀도, 심지어 70% 가까이 막혀도 아무런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바로 혈전이 무서운 이유입니다. 아프지 않기 때문에 사람은 괜찮다고 착각하게 됩니다. 손끝이 조금 저려도 잠을 잘못 잤나 보다 하고 넘깁니다. 다리가 차갑고 무거워도 원래 내가 손발이 찬 체질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말을 하다가 단어가 순간 떠오르지 않아도 나이 들면 다 그렇지 하며 웃어넘깁니다. 하지만 이런 작은 변화들은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피는 원래 물처럼 흘러야 합니다. 부드럽게 막힘없이 흘러야 뇌도 맑게 깨어있고 심장도 안정적으로 뛰며 손끝과 발끝까지 산소와 영양이 도달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피의 성질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아주 서서히 눈에 띄지 않게 말입니다. 피가 끈적해집니다. 물 같던 피가 조청처럼 걸쭉해집니다. 이 상태가 계속되면 혈소판들이 서로 달라붙기 쉬워지고 작은 피떡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너무 작아서 검사에서도 잘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검사를 했을 때 아직은 괜찮습니다. 조금 지켜보죠. 이 말을 듣는 순간 사람의 마음은 놓이게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생활을 바꾸지 않습니다. 아프지 않으니까, 일상에 지장이 없으니까, 약을 먹고 있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혈전은 그 순간에도 잘하고 있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자주 만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평소에는 특별히 아픈 곳이 없었다고 하시던 분이 어느 날 갑자기 쓰러져 응급실로 오십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말이 잘 나오지 않거나 한쪽 팔과 다리에 힘이 빠진 상태입니다. 그때 보호자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제까지도 멀쩡했어요. 전혀 아픈 데가 없었어요. 맞습니다. 아프지 않았을 뿐입니다.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혈전은 소리 없이, 통증 없이 오랜 시간에 걸쳐 쌓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주 짧은 순간에 모든 것을 바꿔놓습니다. 그래서 이 병은 증상이 나타난 뒤에 치료하는 병이 아니라 증상이 없을 때 막아야 하는 병입니다. 혹시 요즘 들어 손발이 자주 저리거나 다리가 예전보다 쉽게 피로해지거나 머리가 맑지 않고 무거운 느낌이 자주 들지는 않으십니까? 이런 변화들은 결코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닙니다. 혈관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대신 아주 조용한 방식으로 신호를 보냅니다. 그 신호를 나이 탓으로 넘길 것인지 아니면 지금부터 방향을 바꿀 것인지는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혈관이 보내는 신호는 대부분 아주 사소하게 시작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신호를 경고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제가 오래 진료를 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순간은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이라는 말을 환자분들 입에서 들을 때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일상입니다. 아침에 일어나고, 밥을 먹고, 걸어 다니고, 잠을 잡니다. 그런데 혈관 안에서는 전혀 다른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오랫동안 지켜봤던 한 분의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분의 이야기는 아주 특별하지도 극단적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분들의 이야기와 닮아 있습니다. 경기도 안산에 사시는 박정수 선생님, 당시 62살이셨습니다. 처음 진료실에 오셨을 때 특별히 아프다고 하신 건 없었습니다. 다만 아침마다 손이 조금 저리고 다리가 예전보다 차갑게 느껴진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나이 먹으면 다 그렇지 않나요? 검사를 해보니 혈압은 135에 85, 경계성 고혈압이었습니다. 공복 혈당은 110, 당뇨 전 단계였습니다. 수치만 놓고 보면 당장 약을 꼭 드셔야 할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식사 조절과 가벼운 운동을 권유드렸습니다. 박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이시며 네, 알겠습니다 하고 진료실을 나가셨습니다. 표정은 한결 편안해 보이셨습니다. 대부분 이 순간에 사람은 안심을 합니다. 아직은 괜찮다는 말이 가장 위험한 말이 되는 순간입니다. 그 후 1년이 지났습니다. 수치는 조금씩 올랐습니다. 2년째에는 혈압약을 시작했고 3년째에는 당뇨약도 추가됐습니다. 5년째 되던 해에 경동맥 초음파를 찍었습니다. 혈관벽이 정상보다 거의 2배 가까이 두꺼워져 있었습니다. 혈관 안을 흐르는 피도 예전처럼 맑지 않았습니다. 물처럼 흘러야 할 피가 눈으로 봐도 끈적해 보일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박 선생님은 여전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아픈 데는 없어요. 약 먹으면서 살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아침에는 동네를 조금 걷고, 점심에는 국밥이나 찌개, 저녁에는 소주 한두 잔. 삶은 평온했습니다. 문제는 혈관이었습니다. 혈관은 그 평온함과 상관없이 조용히 늙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진료 때마다 말씀드렸습니다. 식습관을 바꾸셔야 한다고. 지금이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시점이라고. 하지만 생활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7년째 되던 해, 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안 아프신 게 오히려 문제입니다. 혈관에는 통증을 느끼는 신경이 없습니다. 그래서 70%가 막혀도 아무 느낌이 없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상태는 괜찮은 상태가 아니라 마지막으로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시점입니다. 그 말이 그때는 크게 와 닿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3년이 더 흘렀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제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박 선생님의 아드님이었습니다. 아버님이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말을 못하시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없습니다. 급성 뇌경색이었습니다. 10년 동안 조용히 쌓여온 혈전이 그날 아침 터진 것입니다. 다행히도 골든타임 안에 병원으로 오셔서 큰 후유증 없이 회복하셨습니다. 병실에서 박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수님, 진작 말씀을 들었어야 했습니다. 안 아프니까 괜찮은 줄 알았습니다. 이 한마디가 이 병의 본질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혈전은 아프지 않아서 위험하고 괜찮아 보여서 더 무섭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몸은 이미 여러 차례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박 선생님께서 겪으셨던 일은 결코 드문 사례가 아닙니다.
오히려 진료실에서 가장 흔하게 만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박 선생님은 아무런 신호 없이 쓰러진 것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몸은 이미 여러 차례 경고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다만 그 신호들이 너무 일상적이고 너무 흔해서 위험 신호로 인식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혈전이 만들어지고 있을 때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들을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이 신호들은 갑자기 한번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반복되고 쌓이고 점점 분명해집니다. 첫 번째 신호는 손발 저림입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손끝이 찌릿찌릿하고 주먹을 몇 번 쥐었다 펴야 풀리는 느낌, 특히 겨울이 되면 손끝 발끝이 시리고 이불 속에서도 발이 차가운 분들 많으십니다.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혈액순환이 안 좋아서 그렇겠지. 원래 손발이 찬 체질이야. 하지만 이 증상이 일주일에 여러 번 반복된다면 말초혈관까지 피가 충분히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혈관이 좁아지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곳이 손끝과 발끝입니다. 두 번째 신호는 밤에 심해지는 다리 통증입니다. 낮에는 괜찮은데 밤에 누우면 종아리가 욱신거리고 쥐가 나는 것처럼 아픈 경우가 있습니다. 잠을 자다 깨서 다리를 주무르게 되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건 단순한 피로가 아닐 수 있습니다. 바지 정맥의 순환이 원활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서 있을 때는 중력의 도움으로 피가 내려가지만 누우면 그 도움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순환이 안 되면 밤에 증상이 더 분명해집니다. 세 번째 신호는 머리가 무겁고 단어가 잘 떠오르지 않는 느낌입니다. 분명히 아는 단어인데 입에서 바로 나오지 않고 사람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말끝을 흐리게 되는 경우, 어제 뭘 먹었는지, 방에 들어와서 왜 왔는지, 순간 멍해지는 일이 잦아진다면 그냥 건망증으로만 넘길 일은 아닙니다. 이런 증상이 반복된다면 뇌로 가는 혈류가 부족해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신호는 다리 부종과 양말 자국입니다. 저녁에 양말을 벗었을 때 발목에 자국이 깊게 남고 한참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 경우, 아침에는 괜찮았는데 오후가 되면 신발이 꽉 끼는 느낌, 오래 서 있어서 그렇다고 단순히 생각하기 쉽지만 정맥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면 피가 다리에 고이면서 이런 증상이 나타납니다. 다섯 번째 신호는 한쪽 다리만 유독 붓고 따뜻하고 붉어지는 경우입니다. 이건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양쪽이 아니라 한쪽 다리만 그렇다면 깊은 정맥에 혈전이 생겼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혈전이 떨어져 나가 폐로 이동하면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이 순식간에 벌어질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신호는 조금만 걸어도 다리가 아파서 쉬어야 하는 증상입니다. 5분, 10분만 걸어도 종아리가 터질 것처럼 아프고 잠깐 쉬면 다시 괜찮아지는 경우, 이건 체력이 떨어져서가 아니라 다리 동맥이 좁아져 필요한 만큼의 피가 공급되지 않는 상태일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신호는 가슴을 짓누르는 듯한 답답함입니다. 가슴 한가운데가 무겁고 왼쪽 어깨나 턱이 뻐근한 느낌, 특히 계단을 오르거나 조금만 움직여도 이런 증상이 나타났다가 쉬면 사라진다면 심장으로 가는 혈관에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 신호는 말이 어눌해지고 시야가 흐려지며
어지럼증이 심해지는 경우입니다. 이건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뇌혈관이 직접 위협받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신호들 가운데 하나라도 반복되고 있다면 그건 나이가 들어서가 아니라 혈관이 보내는 구조 신호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 신호들은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차곡차곡 쌓여온 결과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 단계에서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혈액순환제 먹고 있으니까 괜찮겠지. 건강기능식품 챙기고 있으니까 관리하고 있는 거겠지. 하지만 바로 여기에서 또 하나의 큰 착각이 시작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 지점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혈액순환제는 꾸준히 먹고 있어요. 은행잎 추출물도 챙겨 먹고 있고요. 건강기능식품으로 관리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진료실에서 정말 자주 듣는 말입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 대부분의 표정은 안심한 얼굴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생각이 혈관을 더 늦게 바꾸게 만듭니다. 혈액순환제나 은행잎 추출물은 피의 흐름을 조금 더 부드럽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피를 묽게 만들어 흐르기 쉽게 도와주는 보조 역할입니다. 문제는 이미 만들어진 혈전을 없애주지는 못한다는 점입니다. 비유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배수구 안에 찌꺼기가 조금씩 쌓이고 있는데 물을 세게 틀어놓는 상황과 비슷합니다. 물은 잠시 잘 내려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배수구 안의 찌꺼기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언젠가는 완전히 막히는 순간이 오게 됩니다. 약과 건강기능식품에만 의존하는 분들이 혈관 상태를 1년 뒤에 다시 보면 제자리이거나 오히려 더 나빠져 있는 경우를 저는 정말 많이 봐왔습니다. 반대로 약을 드시되 생활습관, 특히 식습관을 함께 바꾸신 분들은 달랐습니다. 혈액이 눈에 띄게 묽어지고 혈관 벽의 두께가 더 이상 두꺼워지지 않거나 오히려 조금씩 얇아지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이 차이는 운이 아니라 선택에서 나옵니다. 이건 개인적인 경험만은 아닙니다. 2023년 대한순환계학회에서 발표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혈전 위험이 높은 환자 240명을 대상으로 1년간 추적 관찰을 했습니다. 한 그룹은 약물 치료만 받았고 다른 그룹은 약물 치료와 함께 식이요법을 병행했습니다. 1년 뒤 결과는 분명했습니다. 식이요법을 함께 병행한 그룹이 혈전 개설률이 43% 높았습니다. 같은 약을 먹어도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 이만큼의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드리는 말이 있습니다. 약은 보조입니다. 진짜 바꾸는 건 매일 드시는 음식입니다. 그렇다면 혈관을 바꾸는 음식은 무엇일까요?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먼저 권유드리는 음식이 있습니다. 특별한 약도 비싼 건강식품도 아닙니다. 바로 등푸른 생선입니다. 고등어, 꽁치, 정어리, 연어. 이 생선들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EPA와 DHA라는 성분이 핵심입니다. 이 성분들이 우리 몸에서 하는 역할은 분명합니다. 혈전이 만들어지려면 혈소판이 서로 달라붙어야 합니다. EPA는 이 혈소판이 서로 엉겨 붙는 것을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 혈관 벽에 쌓여 있는 찌꺼기가 더 빠르게 쌓이지 않도록 속도를 늦춰줍니다. 강력한 약처럼 한 번에 확 바꾸지는 못하지만 매일 조금씩 꾸준히 작용하면서 혈관 환경을 바꿔갑니다. 마치 수도관에 천천히 세정제를 흘려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하루 이틀로는 달라지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 찌꺼기가 쌓이는 속도보다 빠지는 속도가 앞서게 됩니다. 실제로 일본에서 진행된 대규모 연구가 있습니다. 뇌졸중을 한번 겪은 환자 1만 8천 명 이상을 대상으로 장기간 추적 관찰한 연구였습니다. EPA를 꾸준히 섭취한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을 비교했을 때 뇌졸중 재발률이 35% 이상 차이가 났습니다. 같은 조건에서도 음식 선택 하나로 이만큼의 차이가 난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박정수 선생님께서 회복 후 가장 먼저 바꾸신 것도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생선 좀 먹는다고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그래도 일주일에 3번 이상 고등어나 꽁치를 식탁에 올려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구이로 드셔도 좋고 찌개에 넣어 드셔도 괜찮다고 부담 없이 시작해 보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석 달 뒤 다시 검사를 했습니다. 혈소판 응집도 수치가 눈에 띄게 낮아져 있었습니다. 정상 범위 안으로 들어와 있었습니다. 약은 그대로였지만 결과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 변화가 왜 가능한지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변화가 가능했던 이유는 혈소판의 수명 때문입니다. 혈소판은 우리 몸에서 오래 머무는 세포가 아닙니다. 보통 7일에서 열흘 정도 지나면 새로 만들어지고 교체됩니다. 이 말은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 우리가 먹는 음식이 생각보다 빠르게 혈액의 성질을 바꿀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오메가3가 풍부한 음식을 꾸준히 드시면 새로 만들어지는 혈소판이 처음부터 덜 엉겨붙는 성질을 갖게 됩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몇 달 사이에도 검사 수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번에 많이 드시라고 권하지 않습니다. 적당한 양을 자주 꾸준히 드시라고 말씀드립니다. 등푸른 생선은 일주일에 3번 이상이면 충분합니다. 한 번 드실 때 손바닥 크기 정도면 됩니다. 고등어 반마리, 꽁치 한 마리 정도면 필요한 양을 채울 수 있습니다. 어떤 생선이 가장 좋으냐고 많이들 물으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고등어가 가장 무난합니다. 가격도 부담이 적고 구하기도 쉽고 오메가3 함량도 충분합니다. 꽁치와 정어리도 좋습니다. 연어는 EPA 함량이 높지만 가격이 부담되신다면 굳이 고집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통조림도 괜찮습니다. 고등어 통조림, 꽁치 통조림에도 오메가3는 그대로 들어있습니다. 중요한 건 형태가 아니라 빈도와 지속성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등푸른 생선과 함께 드시면 혈전 억제 효과가 더 좋아지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늘입니다. 마늘에는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혈액이 굳는 시간을 조금 늦춰줍니다. 연구에 따르면 마늘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은 혈액 응고 시간이 약 18% 정도 늘어났습니다. 피가 굳는데 그만큼 시간이 더 걸린다는 뜻입니다. 혈전이 만들어지기 어려운 환경이 되는 겁니다. 하루에 마늘 2~3쪽이면 충분합니다. 익혀 드셔도 효과는 유지됩니다. 두 번째는 양파입니다. 양파에는 퀘르세틴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혈관벽의 염증을 줄이고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 수치를 높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양파를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은 심혈관 질환 위험이 의미 있게 낮아졌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양파는 가열해도 성분 손실이 적기 때문에 볶음이나 국에 넣어 드셔도 괜찮습니다. 세 번째는 강황입니다. 카레의 노란색을 내는 향신료입니다. 강황에 들어있는 커큐민 성분은 혈관벽의 염증을 가라앉히고 혈소판 응집을 억제하는 작용을 합니다. 혈전이 생기기 쉬운 환경 자체를 조금씩 바꿔주는 역할을 합니다. 다만 강황은 과하게 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루 한 스푼 정도면 충분합니다. 네 번째는 토마토입니다. 토마토에는 라이코펜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또 천연 살리실산 성분도 포함되어 있어 혈관을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토마토를 꾸준히 섭취한 그룹에서 심혈관 질환 발생률이 낮았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이 음식들의 공통점은 혈전을 한 방향에서만 막는 게 아니라 여러 경로에서 동시에 혈관 환경을 개선한다는 점입니다. 피가 덜 끈적해지고 혈관 벽의 염증이 줄어들고 혈소판이 덜 뭉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특별한 약 하나보다 이런 음식들의 조합을 더 중요하게 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같은 음식이라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효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음식의 궁합과 조리법이 혈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큽니다. 같은 음식이라도 어떻게 조합하고 어떻게 조리하느냐에 따라 혈관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달라집니다. 먼저 등푸른 생선과 함께 기억하시면 좋은 조합이 있습니다. 바로 레몬입니다. 고등어나 꽁치를 구워 드실 때 레몬즙을 살짝 뿌리는 분들 계십니다. 대부분은 비린내를 잡기 위해서라고 생각하시지만 영양학적으로도 매우 좋은 선택입니다. 레몬에 들어있는 비타민 C는 오메가3 지방산의 산화를 줄여주고 흡수율을 높여줍니다. 연구에 따르면 흡수율이 약 25% 정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굳이 많은 양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고등어를 다 구운 뒤 레몬 한 조각만 살짝 짜서 뿌려주셔도 충분합니다. 다음은 토마토와 올리브 오일입니다. 토마토에 들어있는 라이코펜은 지용성 성분입니다. 기름과 함께 먹어야 몸에 제대로 흡수됩니다. 올리브 오일에 토마토를 살짝 볶아 드시면 라이코펜 흡수율이 크게 높아집니다. 다만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올리브 오일은 센 불에 오래 가열하면 안 됩니다. 연기가 나기 시작하면 좋은 성분이 파괴되고 오히려 몸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중약불에서 짧게 가볍게 조리하시거나 볶지 않고 그냥 뿌려서 드셔도 충분합니다. 마늘과 양파도 함께 조리하면 좋은 조합입니다. 이 두 식재료는 같은 계열의 식물로 황화물 성분이 풍부합니다. 마늘의 알리신과 양파의 퀘르세틴이 함께 작용하면 각각 따로 먹을 때보다 항혈전 효과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우리 음식에 이미 자연스럽게 들어있는 조합이기 때문에 따로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조리할 때 한 가지 원칙은 기억하셔야 합니다. 센 불에 오래 가열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메가3는 열에 약하고 마늘의 알리신도 오래 가열하면 손실됩니다. 양파는 비교적 열에 강하지만 너무 오래 익히면 효과가 줄어듭니다. 중약불에서 짧게 마지막에 넣는 것, 이 원칙만 지켜도 같은 재료로 훨씬 더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음식도 모든 분께 다 맞는 것은 아닙니다. 통풍이 있으신 분들은 등푸른 생선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 생선들에는 퓨린 성분이 많아 요산 수치를 올릴 수 있습니다. 통풍이 있다면 일주일에 2번 이하로 한 번에 100g 이내로 제한하시고 증상이 있을 때는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등푸른 생선과 술을 함께 드시는 것도 피하셔야 합니다. 특히 소주나 막걸리와 함께 드시면 요산 수치가 급격히 올라갈 수 있습니다. 위장이 약하신 분들은 마늘과 양파를 반드시 익혀서 드시고 한 번에 많이 드시지 마십시오. 항응고제를 복용 중인 분들은 은행잎 추출물을 함께 드시면 안 됩니다. 출혈 위험이 높아질 수 있으니 반드시 의료진과 상의하셔야 합니다. 강황도, 담낭 질환이 있는 분들은 과하게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 한 가지, 한국인의 식습관에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국물입니다. 찌개와 탕을 좋아하는 문화는 정겹고 따뜻하지만 나트륨 섭취가 과해지기 쉽습니다. 나트륨이 많아지면 혈압이 오르고 혈관벽이 손상되기 쉬워집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드셔도 국물을 말아 드시면 효과는 쉽게 상쇄됩니다. 건더기 위주로 드시고 국물은 반 이상 남기는 것만으로도 혈관 부담은 크게 줄어듭니다. 결국 핵심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적당한 양을 자주, 꾸준히. 혈관 질환은 유전이나 운명으로만 결정되지 않습니다. 매일의 선택이 천천히 방향을 바꿉니다. 아프지 않을 때 바꾸는 습관이 나중에 삶의 방향을 바꿉니다. 혈관은 오늘의 선택을 그대로 기억하고 반응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아마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이 드셨을 겁니다. 나는 지금 당장 아픈 데가 없는데 그래도 바꿔야 할까? 손발이 조금 저린 것 같기도 하고 다리가 차가운 날도 있었지만 그게 정말 혈관 때문일까? 그 마음이 정상입니다. 사람은 아프지 않으면 변화를 미루게 됩니다. 그게 사람이니까요. 하지만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보는 장면은 아프지 않았던 시간을 믿다가 아프게 된 하루를 맞는 순간입니다. 혈관 질환은 아프게 해달라고 부탁해도 미리 아프게 해주지 않습니다. 조용히 흘러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삶의 방향을 꺾어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겁을 주고 싶어서가 아니라 한 가지를 꼭 남기고 싶었습니다. 아프지 않을 때가 바꿀 수 있는 마지막 시점일 수 있다. 박정수 선생님이 병실에서 했던 말이 저는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교수님, 안 아프니까 괜찮은 줄 알았습니다. 그 말은 후회가 아니라 고백이었습니다. 누구나 그렇게 믿게 된다는 고백. 여러분께는 그 고백을 미리 드리고 싶었습니다. 남의 이야기로 들리지 않게요. 우리가 바꿔야 하는 건 거창한 결심이 아닙니다. 오늘 밥상을 아주 조금만 바꾸는 겁니다. 고등어 한 토막, 국물은 반만, 마늘과 양파는 익혀서 부담 없이, 토마토는 가능하면 기름 한 방울과 함께. 이것들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선택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데 누구나 미루는 선택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혈관은 그 미룸을 오래오래 기억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완벽하게 하려고 시작하지 않는 겁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국물을 단번에 끊을 필요도 없고 생선을 매일 먹을 필요도 없습니다. 술을 한 번에 끊지 못해도 됩니다. 다만 방향을 돌려놓는 겁니다. 내가 아직 멀쩡하다는 이유로 계속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아직 멀쩡할 때 조금 다른 방향으로 핸들을 꺾어보는 겁니다. 그 작은 방향이 몇 달 뒤에는
혈액 검사 수치로 나타나고 몇 년 뒤에는 계단을 오를 때 숨이 덜 차는 몸으로 나타나고 10년 뒤에는 쓰러지지 않은 삶으로 나타납니다. 저는 의사로서 너무 많은 순간을 봤습니다. 어떤 분은 쓰러지고 나서야 바꾸셨고 어떤 분은 쓰러지기 전에 바꾸셨습니다. 두 분의 차이는 돈도 약도 병원도 아니었습니다. 시점이었습니다. 아프기 전이냐, 아픈 뒤냐? 여러분은 지금 어느 쪽에 서 계십니까? 오늘 들으신 이야기 중 한 가지라도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있다면 그건 겁이 아니라 몸의 감각일 수 있습니다. 손발이 저렸던 기억, 밤에 다리가 뻐근했던 날, 말이 잠깐 막혔던 순간, 양말 자국이 깊게 남았던 저녁, 그것들을 나이 탓으로만 덮어두지 마십시오. 가까운 병원에서 혈압, 혈당, 지질 검사, 필요하다면 경동맥 초음파까지 한번 점검해 보시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그리고 점검과 함께 식탁을 바꾸는 선택을 오늘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고등어 한 토막, 국물 반만. 그 선택은 지금은 조용하지만 나중에는 분명히 여러분 편이 되어 돌아올 겁니다. 감사합니다. 인생 100세 건강지도였습니다.